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원역 인근 삼겹살 전문점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야, 병진아. 여기. 상철이었어요.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머리는 많이 벗겨졌더군요. 대선, 정우, 승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간간히 연락만 하다가 SNS 동창회 단톡방 덕분에 이렇게 다섯이 다 모이게 됐죠. 사장님, 여기 고기 좀 주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성 종업원이 다가와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처음엔 모두 옛날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었죠. 야, 너 기억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그때가 좋았지. 걱정이라곤 시험 성적밖에 없었잖아. 웃음과 농담이 오갔습니다. 상철은 무릎이 안 좋다며 병원 다니는 이야기를 했고 대선은 혈압약 먹는다고 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건강 자랑이 시작됐죠. 그때 정우가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야, 그나저나 너희들 은퇴하고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어? 순간 웃음이 멈췄어요.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지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들릴 뿐이었죠. 승찬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입을 열었어요. 나는 공무원이라 연금 나오니까. 정우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연금 빼고 말이야. 실제 통장 잔고, 현금 얼마 있냐고. 저는 그 순간 친구들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표정 하나하나에서 불안과 방어가 동시에 드러났죠. 고깃집 벽에 걸린 TV에서는 마침 노후 준비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종업원이 고기를 뒤집으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다 힘드시대요. 저희의 부모님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우리는 이제 어르신이 되어 있었고 지갑 걱정을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정우의 질문 하나가 이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우의 질문 이후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어요. 상철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나는 6개월 전에 은퇴했어. 저도 거들었어요. 나는 5년 전에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떠밀렸지. 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쯤이야.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 당했지.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치킨집 문 닫았어. 18년 했는데. 승찬만이 조금 다른 상황이었죠. 나는 아직 재직 중인데 내년이면 정년이야. 각자의 퇴직 시점을 밝히고 나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60세 전후에 일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이었어요. 종업원이 구운 고기를 접시에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바라봤죠. 누가 먼저 숫자를 말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상철이 먼저 선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지금 통장에 현금성 자산이 3억 정도 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나머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선이 쓴웃음을 지었죠. 나는 4천만 원밖에 없어.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더 작았습니다. 나는 3천.
폐업하고 나니까 이게 다야. 제 차례가 왔어요. 8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그건 살고 있는 집이니 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1억 3천 정도. 승찬이 방어하듯 말했어요. 나도 비슷해. 1억 2천 있는데 그래도 연금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죠. 고깃집 사장이 빈 소주병을 치우러 오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손님들, 요즘 60대 어르신들 오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5명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상철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죠.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리 나이에 현금 없으면 끝이야.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3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대선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짜리 집 있다고 해도 그거 팔고 어디 살아야 하잖아. 저도 속으로 계산했어요. 아파트 8억 5천을 빼면 손에 쥔 현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1억 7천 받았을 때 그냥 예금만 해뒀던 게 후회됐죠.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승찬이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2천을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치면 20년이야. 80세까지. 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처럼 쉽나. 의료비, 관리비, 생활비 다 빠지면 50만 원으로 안 돼. 테이블 위에 놓인 숫자들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3억, 1억 3천, 1억 2천, 4천, 3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은퇴 후 통장 잔고는 이렇게 달랐어요. 저는 고기를 집어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려 놓았죠. 고깃집을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아메리카노 5잔을 테이블에 놓고 갔죠. 상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 좀 해볼까? 집 얘기 말이야. 대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어. 5억 정도 하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대선의 표정을 봤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얼굴이었죠. 근데 그걸 팔면 세금이랑 중개 수수료 떼고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될 거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6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대출이 아직 1억 남았어. 그것도 갚아야 하고 6억에서 1억을 빼면 5억이지만 그것도 팔아야 현금이 되는 겁니다. 제 상황도 비슷했어요. 우리 집도 8억 5천인데 막상 팔려고 하면 양도세며 중개 수수료며 생각보다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더라고.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작년에 결단을 내렸어. 6억짜리 아파트 팔고 2억 8천짜리 소형으로 줄였지. 우리 모두 상철을 바라봤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차액이 3억 2천 정도 나왔는데 당장 쓸 일도 없고 해서 예금으로 묶어뒀어. 승찬이 물었죠.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집이 작아지면. 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부부 둘만 있으니 크게 불편하진 않아. 큰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8억 5천짜리 집에 살면서도 늘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승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4억짜리 소형 아파트인데 관리비랑 재산세 생각하면 그것도 부담이야. 카페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정우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한테 기대도 안 해. 그냥 짐 안 되기만 바란다더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 아이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나 살기도 바쁘니까 노후는 알아서 준비하세요.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죠. 대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저녁 언제 들어와요? 아내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대선이 조금 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문득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최근 들어 아내가 자주 물었습니다. 노후 대책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상철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 세대 문제가 뭔지 알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야. 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지. 정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 팔면 어디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고민이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서 쓴맛만 남았어요. 우리는 모두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덫이 됐습니다. 팔자니 살 곳이 막막하고 안 팔자니 현금이 없었죠. 승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네. 집을 줄일 건가 아니면 이대로 버틸 건가.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티는 건 답이 아니야. 70 넘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때 가서 집 줄이기는 더 힘들어.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나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종업원이 슬쩍 시계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평생 일했는데 그것마저 줄여야 한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상철의 말처럼 이대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상철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종이 위에 간단한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손을 지켜봤죠. 야, 너희 우리 같은 60대가 최소한 살려면 월 얼마 필요한지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250? 아니면 300?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계청 기준으로 60대 부부 최소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야.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이고 여유 있게 살려면 400만 원은 필요하고. 대선이 재빨리 핸드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월 300만이면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 2천? 8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7억 2천은 있어야 한다는 거네. 100세 시대라는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정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나온다는데 그럼 200만 원은 어디서 메워? 승찬도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190만 원 나와도 110만 원이 모자라네. 1년이면 1320만 원. 저도 계산을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 최소 생활비 300만 원. 부족한 180만 원을 어디서 채울 것인가. 1년이면 2160만 원,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 1억 3천으로는 6년도 안 됐죠. 상철이 수첩에 적은 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경제 수명이란 거 들어봤어?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철이 설명했습니다. 경제 수명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끊기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지.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상철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 나이면 60대 중반까지가 한계래. 65세 넘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올해 60세였어요. 그렇다면 제게 남은 경제 수명은 5년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죠. 5년 안에 뭔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답이 없었습니다. 대선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5년 그 안에 뭘 할 수 있겠어. 승찬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내년이면 정년인데 그 뒤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카페 옆 테이블에서 30대로 보이는 직장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 얼마에 샀다. 이번 달 수익이 몇 프로다.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딴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도 저 나이 때는 그랬지. 돈 벌 날이 많다고 생각했어.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함정이야.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 저는 상철이 그림표를 다시 봤습니다.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경제 수명 5년, 그 이유는 노동소득 제로. 숫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철이 수첩을 덮었어요. 일단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해.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승찬이 말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 뭔가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60 넘어서 무슨 추가 소득이 있겠어. 치킨집도 망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조명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았죠. 저는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후 대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연금 나온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월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상철이 했어요. 카페를 나서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월 300만 원, 경제 수명 5년. 그 두 개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어요. PB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 사본과 퇴직금 입금 내역을 꺼내 보여줬어요. PB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그동안 전액 예금으로만 넣으셨네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그냥 넣어뒀어요. 급하게 돈을 쓰게 될지도 몰라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는 줄도 몰랐습니다. PB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U로 받으셨다면 세금도 훨씬 줄고 더 불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은행 가보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귀찮다고 했잖아.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퇴직금 받았을 때 그냥 예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세금이니 연금이니 복잡한 건 귀찮았습니다. PB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일부를 옮기시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정우는 버스를 타고 옛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운영했던 치킨집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브랜드 치킨집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간판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던 곳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버텼죠. 아이들 학비 벌겠다고, 노후 준비하겠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뭐해? 아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당신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 정우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60 넘은 아내를 일터로 내보내야 한다는 게 참담했어요. 방문이 열리며 대학생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정우가 말했어요. 용돈 필요하면. 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르바이트비 있어. 아빠는 아빠 걱정이나 해. 그리고 덧붙였죠. 나는 나 살기도 바쁘니까 아빠 노후는 알아서 준비해야 돼.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딸이 나간 뒤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대선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기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어요. 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 4억 8천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중개 수수료와 양도세를 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억 7천이었죠. 대선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에서 2억대 집으로 옮기면 차액이 얼마나 될까? 세금 다 떼고 나면 2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인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대선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우리 집 시세 확인하는 중이야. 집을 줄여야 할 것 같아.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을 줄여요? 왜요? 대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금이 필요해. 4천만 원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일해서 겨우 이 집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도 줄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마음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었죠. 월 300만 원 생활비, 경제 수명 5년. 상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은행을 나와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승차는 지방청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복도에서 55세쯤 된 후배 공무원과 마주쳤죠. 선배님, 내년이면 정년이시죠? 승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1년 남았어. 후배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선배님은 연금 많이 나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10년이나 더 다녀야 하는데. 승찬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190만 원인데 뭘. 그걸로 뭘 하겠어. 후배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도 190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승찬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요즘 세상에 190으로는 부족해.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승찬은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190만 원, 금융자산 1억 2천만 원을 월 30만 원씩 나눠 쓴다면 합쳐서 월 220만 원이었어요. 상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월 30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이 모자랐죠.
승차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아내의 당뇨약이 월 10만 원, 고혈압약이 8만 원. 본인 무릎 치료비가 정형외과 가는 달에는 15만 원. 기본 의료비만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까지 합하면 8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연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승차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지난 금요일 친구들과의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따져보니 자기 일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공무원 생활이었어요.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우는 고용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상담실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우가 의자에 앉자 상담사가 양식을 내밀었어요. 기본 인적사항 좀 적어주세요. 이름, 나이, 경력을 적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물었어요. 자격증 있으세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어요. 컴퓨터는 다룰 줄 아세요? 엑셀이나 워드 같은 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하는데 엑셀은 잘 모릅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어요. 정우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8년간 치킨만 튀겼으니 특별한 기술이 없었죠. 상담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가능한 일자리가 한정적이긴 해요. 보안 경비, 환경미화, 주차관리 정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정우가 물었어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가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월급은 140만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최대가 2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월 310만 원이었어요. 상철이 말했던 적정 생활비 3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덧붙였어요. 근무 시간은 보통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입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상담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자리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우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60세에 주차관리나 경비를 서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이 정도였구나. 18년간 치킨집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기름에 튀기고 배달하고 청소했죠. 그런데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자리뿐이었어요. 고용센터를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정우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준비 없이 맞이한 60대의 현실이었죠. 한편 승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 끝났어요? 승찬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공무원 연금 19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아내가 돌아봤어요. 왜 갑자기 그래요? 190이면 충분하잖아요. 승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 최소 300은 있어야 한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승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처럼 집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5명이 둘러앉았죠. 아내가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요즘 남편이 밤마다 노후 계산한다고 잠을 못 자요.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친구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비슷했던 거죠. 상철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 준비해 온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엑셀 파일을 열더니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줄게. 우리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표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나는 퇴직 전부터 준비했어. 퇴직금 2억 3천을 받자마자 퇴직연금으로 전환했지. 대선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 상철이 답했어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나는 미리 가입해둔 연금저축펀드가 2억 1천 있었어.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이나? 언제부터 넣은 거야? 상철이 웃었어요. 40대부터 조금씩 넣었지.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씩 20년 넣으니까 그렇게 됐어. 승찬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퇴직금 2억 3천에 연금저축 2억 1천 더하면 총 4억 4천?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총 4억 4천 정도가 연금자산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씩 나와? 상철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표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월 150만 원 정도 연금으로 받고 있어. 거기에 만 64세부터는 국민연금 180만 원 합치면 월 330만 원이지.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월 330만 원이면 최소 생활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4억이면 대단한데? 그때 상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죠. 상철이 계속 설명했어요. 작년에 6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리고 소형 아파트로 옮겼지. 대선이 물었습니다. 차액은 얼마나 됐는데? 상철이 답했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3억 2천 정도 남더라고. 그걸 예금으로 묶어뒀어. 승찬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금자산 4억 4천에 예금 3억 2천. 총 7억 6천? 상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확해. 총 7억 6천의 노후자금을 확보한 거지.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7억 6천이라니. 제 1억 3천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집을 줄인 게 핵심이네? 상철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전부야. 우리 세대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 대선이 말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다는 얘기네. 상철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정확해. 그걸 현금화하지 않으면 통장은 텅텅 빈 거야. 숫자만 큰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거지. 승찬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고민 중이야. 4억짜리 집을 2억대로 줄이고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까 하고. 상철이 격려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저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상철이 말했어요. 너희 집이 8억 5천이지? 그걸 5억대로 줄이면 차액이 2억 5천 정도 나올 거야. 제가 계산했습니다. 2억 5천에 지금 있는 1억 3천 합치면 3억 8천. 상철이 끄덕였어요. 거기에 퇴직금 1억 7천을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면 총 5억 넘게 노후자금 확보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금융자산이 4천밖에 없는데. 상철이 말했어요. 너도 6억짜리 집 있잖아. 3억대로 줄이면 차액 확보할 수 있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6억에서 대출 1억 빼면 5억인데 그것도 줄여야 하나?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는 일자리부터 구해. 주차 관리든 뭐든 월급 받으면서 버텨. 그게 먼저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상철의 전략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로 상철의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이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과의 대화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3월 초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성 공인중개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준비해간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8억 5천 아파트를 5억대 중소형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어요. 컴퓨터를 두드리며 시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 단지가 잘 나가긴 하는데 5억대 중소형으로 옮기시면 세금 떼고 차액 3억 2천 정도 확보 가능하십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1가구 1주택이시고 보유기간도 길어서 비과세일 겁니다. 정확한 건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요. 저는 아내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집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날 오후 대선은 지방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왔어요. 중개사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대선의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아내가 중얼거렸죠.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대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눈물 흘리며 반대했었죠. 하지만 상철의 계산표를 여러 번 보고 밤새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죠? 아내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대선이 답했습니다. 최소한 불안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중개사가 매물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편 정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관리 일자리 면접을 보러 온 거였어요.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달려왔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이정우 씨 맞으시죠?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력이 치킨집 운영이시네요. 주차 관리는 해보신 적 없으시고? 정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월급은 210만 원입니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정우는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60세에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월 21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합치면 310만 원. 살아갈 수 있었죠. 승차는 시청 평생교육원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후 재무설계 강좌 첫날이었어요. 교실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강생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죠. 저는 은퇴 재무설계사 김철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세대의 노후를 돕고 있습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3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연금만 믿지 마세요. 주거비 줄이고 현금 흐름 만들고 건강 관리하는 게 3대 원칙입니다. 승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으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계산해 보세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승차는 수첩에 열심히 적었어요.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어요. 월별 생활비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3월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외식비 50만 원, 여행비 3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숫자를 보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외식은 절반으로, 여행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해요? 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생활비 기록하는 중이야. 앞으로 매달 할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달라져야죠. 저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우리였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다시 같은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1년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깃집 사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어서들 오세요. 우리는 작년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종업원이 고기를 구우러 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다시 들렸죠.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철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1년 됐네. 우리 많이 달라졌지? 대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엄청 달라졌지. 나는 이제 3억짜리 빌라에 산다. 정우가 거들었어요. 나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주차관리 8개월째야. 승찬도 말했습니다. 나도 퇴직했어. 집 줄이고 차액으로 연금 계좌 만들었고 저도 한마디 했죠. 우리 부부도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어. 연금 계좌에 꾸준히 넣었고 앞으로도 연금에 계속 넣을 거야.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8억 5천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양도세와 중개 수수료 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8억 4천 정도였습니다. 5억 2천짜리 중소형 아파트를 샀죠. 차액 3억 2천에 기존 현금 1억 3천을 합쳐 총 4억 5천을 확보했어요. 그중 일부분을 연금 계좌에 넣었습니다. 만 64세부터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국민연금 120만 원 합치면 월 220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지만 1년 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대선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방 아파트 팔고 서울 외곽 3억짜리 빌라로 왔어. 차액으로 1억 5천 확보해서 일부를 연금저축에 넣었지. 대선의 표정이 밝았어요.
1년 전 눈물 흘리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시니어 자격증 과정도 밟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상철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잘했어. 자격증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 쉬워. 정우는 주차관리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다고 했어요. 월급 210만 원에 국민연금 100만 원 합치면 310이야. 아내도 파트타임 시작해서 80 더 들어오고 정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390이면 우리 부부 살기에 충분해. 물론 허리띠 졸라매야 하지만 승차는 작년 정년 퇴직 후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어요. 4억 아파트 팔고 2억 5천짜리로 줄였어. 차액 1억 4천을 연금에 넣었지. 승찬이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공무원 연금 190만 원에 개인연금에서 월 50만 원 나오니까 총 240만 원이야. 예금 이자 합치면 260 정도 되고 여전히 월 3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승찬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소비를 줄이니까 가능하더라고. 외식 안 하고 여행 자제하고 상철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그 질문,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냐는 질문이 모든 걸 바꿨죠. 그날의 충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달라졌어. 테이블 위로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종업원이 구운 고기를 접시에 덜어주었어요. 우리는 각자 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고깃집, 같은 메뉴였지만 맛이 달랐어요. 벽에 걸린 TV에서 여전히 노후 불안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현금 부족, 노후 파산 증가, 그런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뉴스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적어도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년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대선이 물었어요. 병진아, 너 요즘도 생활비 기록해?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매달 빠짐없이 해. 덕분에 월 2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정우가 감탄했어요. 250으로? 대단한데? 상철이 거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수입을 늘리기 어려우면 지출을 줄여야지. 승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가계부 써. 아내랑 매주 점검해.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1년 전에 그 억지 웃음과는 달랐죠. 고깃집을 나오며 상철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만나자. 그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우리는 약속했어요. 매년 12월 이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격려하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겠다고. 우리처럼 불안한 60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진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반겼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어땠어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우리처럼.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안도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은퇴한 내 친구들은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변화의 기록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밖으로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으니까요. 늦었지만 시작했고 그래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